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은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말지 따지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려면 미리 국정 상황을 파악해야 하니 당장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속 취소 청구를 맡은 판사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대통령 지지층이 더 실망하면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된다고 압박도 했습니다. 첫 소식 김필준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국민의힘 마크가 담긴 깃발들이 나부낍니다. 판사들 얼굴에 낙서가 그려진 현수막들도 걸려 있습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탄핵 심판이 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곧바로 복귀해 국정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석방을 주장한 윤상현 의원은 담당 판사 실명까지 언급했습니다. 저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 판사와 또 재판부 판사님들께 우리들의 충정을 전달하기 위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오늘도 서울구치소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왔다는 김민전 의원은 엄포를 놓는 듯한 발언도 합니다. 우리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은 분노와 화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더 실망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고. 곧이어 군가가 재창되고 사회자는 선동하는 듯한 말도 꺼냅니다. 애국 당원동지 여러분, 죽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이날 집회는 지난 설날에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향해 세배를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이 주최했습니다. 내일부턴 헌법재판소 앞에서 텐트 농성도 합니다. 여당 의원들이 법원까지 찾아가 사법부를 압박하자 당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JTBC와 통화해서 법치주의가 보수의 가치인데 국회의원들까지 가서 법원 앞에서 떼쓰는 모습이 보수인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대구로 내려가 탄핵된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보수 결집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서 수감돼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겁고, 그러면서 집권 여당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 줬으면 좋겠다. 개인 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12.3 내란 사태 이후 박 전 대통령을 찾은 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지혜를 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는데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보수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 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도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박 전 대통령께서 사랑을 참 많이 주셨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말씀.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이제 너무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 당 안팎에서는 여당 지도부가 탄핵 정국에서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간 건 적절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JTBC에 강성 지지층에게 이번에는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며 더 단결시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당이 진영 싸움에 집중하면서 사회 혼란과 갈등을 더 심해지게 하고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탄핵 경험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여당이 이렇게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사이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여론이 정권 연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권 연장을 바란다는 응답이 일주일 새 6%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다음 대선에서 야권에 의해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응답은 55.1%, 집권 여당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39%였습니다. 일주일 전 두 의견 격차는 3.7%포인트였는데 이번에 16.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정권 교체 의견은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 또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정권 연장 의견보다 우세했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선 응답자의 60.6%가 정권 교체를 바란다고 답했고 33.6%는 정권 연장을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일주일 새에 더 벌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37.6%, 민주당은 44.2%로 직전보다 국민의힘은 5.1%포인트 하락하고 민주당은 3.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당 지지율 격차는 6.6%포인트로 5주 만에 오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데도 여당 의원 상당수는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되려 부수해야 됩니다. 부수자!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당의 고립을 강화시키는 행동으로 향후 선거 등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광장 인파를 여론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구속돼 있는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장관도 구치소에서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고 그걸 받은 지지자들이 온라인에 인증하는 게 유행처럼 되면서 메시지가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1절 집회로 보낸 옥중 편지입니다.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란 문구가 담겼는데 그대로 집회 구호가 됩니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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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 편지를 이용한 김 전 장관의 헌법재판소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지자들 커뮤니티에선 김 전 장관에게서 받은 자필 편지 인증샷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9일과 22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자필 편지에서도 악의 무리와 끝까지 싸우겠다. 헌법재판소가 타락하여 광란의 심판을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지난 1월 30일과 2월 3일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애국전사, 애국청년으로 칭하며 추켜 세우는 편지도 썼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사령관들에게 편지를 보내달라며 구금시설 주소지를 지지자들에게 공개한 김 전 장관이 답장 형식의 편지를 선동도구로 10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광훈 씨와도 편지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뭐냐? 부정선거만 밝혀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90%가 넘을 거라고 저한테 편지가 왔다고. 윤 대통령 밑에서 내란을 총지휘한 김 전 장관이 옥중 편지를 통한 제2의 선동도 지휘하고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씨는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전시 발언의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희란 기자입니다. 아스팔트 보수 집회에서 헌법재판소 해체를 얘기하자 헌법재판소를 지금부터 해체하겠습니다. 내란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재판관 3명을 처단 대상으로 지목하고 여당 의원까지 가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때려 부숴야 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저지를 위해 헌법기관 전복을 꾀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한 내란 선동 유죄 판결문에서 공격 대상인 국가기관, 공격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그리고 실현 방법 및 계획이
구체적일 필요까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죄로 판단했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헌재를 향한 발언들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공격할 국가기관을 명확히 지목하고 윤 대통령 탄핵 저지란 목표도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처단 대상까지 제시했습니다. 전광훈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도 이 전 의원 판결문을 토대로 전 씨의 발언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경찰 수사를 비웃듯 연일 헌법기관 해체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국을 할 수 있어요. 공수처 해산, 중앙선관위도 해산,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다 해산시켜야 돼. 국회의원들 300명 그 완전히 다 해산시키고. 경찰 관계자는 전 씨의 선동 발언의 맥락과 당시 상황, 표현 방식 등을 세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요즘 대학가도 난립니다. 당장 오늘 중앙대에서도 학생 10여 명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자 이걸 지원하겠다며 극우 유튜버와 극렬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뒤섞인 사람들이 서로에게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시진핑의 개가를 서울특별시 경찰분들은 내보고말과 양심선 스피커를 단 차를 몰고 캐릭터 조커 분장까지 하고 나타난 극우 유튜버들. 성적인 모욕과 욕설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늘을 띄우는 거야. 돈이 없냐? 나이 먹고 돈이 없냐?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이곳 중앙대학교 앞입니다. 오늘 오후 학생 1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겠다며 몰려온 극렬 지지자들은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사실상 극우 집회가 대학 정문 앞에서 열린 셈입니다. 경찰 통제선을 차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차 위에서 소리 지르는 유튜버들로 정문 앞은 아수라장입니다. 중앙대 측은 학교 밖에서만 집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회는 당연히 승인을 해드렸을 텐데 외부 구성원들이 좀 비율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담장 없이 개방된 캠퍼스에서 소음과 외부인 출입을 완전히 막긴 어렵습니다. 경찰은 학교 본관 앞에 이렇게 소음 측정기도 세워놨습니다. 낮 시간 학교에서의 최고 소음은 80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벌써 그 수치를 훌쩍 넘겼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교와 공포알파 우리 교장에 들어와서 마치 중앙대학교 이겨낸 것 마냥 이 탄핵 무효 의견을 외치는 것을 결코 자시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혼란이 개강 이후에도 이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수준에서까지 분열이 되는 걸 보고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 들었고 또 막상 와서 또 진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외부인이 몰려들면서 앞서 서울대에는 경찰이 출동했고 이화여대에선 한 극우 유튜버가 재학생 멱살을 잡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울대는 교정에서 집회를 열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고려대도 사전 허가제를 시행할지 논의하는 등 대학들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두 쪽 내려는 극우 세력 안에서도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결국 따로 집회를 열더니 그 뒤로도 상대를 향한 공개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지난 1일 3.1절에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정광훈 씨. 다음 날 라이브 방송을 켜고는 여의도 집회 규모가 자신들보다 작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 여의도에서 이번에 한 거 그거예요. 그 개망신 당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모여. 전 씨는 여의도 집회를 이끄는 손현보 목사에게 광화문으로 와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손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현보 목사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사정을. 이제는 뭐 저희들도 사정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뭐 오면 좋고 안 와도 그만이고 우리는 광화문의 단독의 힘으로. 여의도 집회는 일타 강사 전한길 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는 등 최근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드론 촬영을 봤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인원수보다 거의 20배, 30배 정도가 여의도에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전 씨와 손 목사는 한때 각별했던 사이였지만 지난해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놓고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손 목사가 집회를 열면서 전 씨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전 씨는 광화문 세력에 올라타려 한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분열될 조짐을 보이던 두 사람은 이번 3.1절 집회를 기점으로 갈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도권 다툼에 따른 극우 세력 간 분열이 3.1절 집회를 기점으로 굳어지는 양상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공격을 가정한 유튜브 내용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달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게 과장된 내용이란 걸 보고하기 위해서 국가안보실과 합동참모본부가 동원됐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튜브 시청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임 차장은 윤 대통령이 보수 유튜브에서 본 것을 말했다며 지난해 추석 연휴 무렵에 있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 상공에 떨어졌을 때 어떤 피해가 날 것이라고 예상한 보수 유튜브 영상을 보내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 차장은 유튜브 영상을 합동참모본부에 보내 사실 여부를 물어봤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결과 유튜브에 과장이 많아 정리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북한 핵공격이란 중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식 검증이 안 된 유튜브에서 얻은 뒤 공식 안보라인까지 가동한 셈입니다. 임 차장은 이외에도 윤 대통령이 말할 때 보수 유튜브에서 본 것을 인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도 보수 유튜버들의 음모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첩사는 윤 대통령의 평소 말을 참고해 비상계엄을 앞두고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정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유튜브에 심취해 있었다는 게 1.23 내란 사태를 계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윤 대통령이 군 시설에서 골프를 쳤다는 논란이 일자 이런 해명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트럼프와의 골프 외교를 준비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가 고생하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당시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친 군 간부들은 내란 사태에 가담했던 부대 707 특임단 소속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들의 골프 실력까지 테스트하면서 누구를 내보낼지 직접 고른 사람이 바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남 계룡시에 있는 군 골프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8일 이곳에서 군인들과 골프를 쳤습니다. 특수전사령부 직할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의 부사관들도 골프 멤버에 포함됐습니다.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707 특수임무단은 전시나 준전시 상황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선 윤 대통령 골프 모임의 경위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윤 대통령과 골프를 칠 부사관을 선별한 사람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단장은 조사에서 지난해 6월 특전사에서 연락이 와 대통령이 휴가 때 부대원과 골프를 친다고 하니 2배수를 추천하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달 전부터 군이 윤 대통령의 휴가에 맞춰 골프 모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김 단장은 추천 조건도 진술했습니다. 골프는 칠 줄만 알면 되지만 대통령과 대화하니 부모가 6.25 참전용사거나 부부군인 등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사령부에서는 골프 실력은 상관없다고 했지만 김 단장은 직접 실력까지 점검했습니다. 김 단장은 대통령에게 부대원들이 골프를 못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며 실제로 잘 치는지 보려고 스크린 골프도 같이 쳐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단장은 원사와 상사 등 부사관 3명을 선별해 사령부에 명단을 보냈고 이 중 2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이른바 눈물의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회 출동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사실 1, 2분 간격으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고했을 때 저한테도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날 윤 대통령 면전에선 말을 바꿨습니다.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국회에 출동했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 단장. 검찰 수사에선 대통령의 라운딩에서 역할을 했다는 진술을 남겼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김현태 단장은 윤 대통령과 군인들의 골프 모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검찰에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군인 6명이 2계조로 나눠서 대통령과 골프를 쳤고 그 뒤에는 술자리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입니다. 김현태 707 특수 임무단장은 자신의 부대 소속 부사관 2명 외에도 여단 대대장 등 6명이 윤 대통령과의 골프 멤버로 선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골프 진행 방식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6명이 2계조로 3명이 전반 9홀을 대통령과 치고 다른 3명이 후반 9홀을 대통령과 함께 쳤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장소를 경남 통영으로 통보받았지만 나중에 충남 계룡시의 군골프장으로 바뀌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골프를 친 뒤엔 윤 대통령과 저녁 자리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단장은 골프를 같이 치고 저녁도 같이 먹고 참가한 군인들이 건배 제의를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떤 건배 제의가 있었는지, 저녁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단장은 저녁 자리에 김용현도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장이었습니다. 이 골프 모임 나흘 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질문을 받지 않았는데도 골프 모임 얘기를 꺼내며 억울함을 나타냈습니다. 모범 장병 격려 골프가 계엄 사전 모의 목적이었다. 다수의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넉 달 전 윤 대통령이 특수전 사령부 등 정예부대 군인들을 모아 골프를 친 구체적인 이유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 기자, 이 윤 대통령의 골프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는 이때 대통령실이 해명했던 건 트럼프와의 골프 외교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였죠? 네, 먼저 당시의 골프 논란 먼저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시간 순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 11월 12일에 이 골프 라운딩 보도가 있었습니다. 태릉에서 라운딩 갔다 이런 사실인데요. 이 골프 친 날짜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는 7일 대국민 담화, 이날로부터 이틀 뒤인 9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건데 당시 대통령실에선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준비한 거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님의 스포츠는 스포츠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대통령이 그보다 앞선 여름 휴가 8월 달에 이때도 골프를 쳤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을 대비했다는 해명이 설득력 없다라는 말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온 해명이 대통령이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골프를 쳤다라는 해명까지 나온 건데 이때 함께 골프를 친 군인들이 707 특임단 소속이었고 또 이 사람들을 뽑은 사람이 김현태 단장이란 거죠? 네, JTBC 취재 결과 이 부대원들을 직접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선별했다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라운딩 준비는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김 단장은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 골프 치려 한다 이런 상부 지시를 6월 달에 받았고 본인이 직접 대원을 선정해 특수전 사령부에 명단까지 보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골프 실력은 상관없다라는 게 상부 지시였다고 하는데 김 단장은 이런 식으로 선정 기준도 고려를 했습니다. 네. 골프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직접 쳐보기도 하고 또 군인 부부,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과 이른바 대화할 수 있는 스토리라인 있는 사람들을 직접 선별했습니다. 대테러 작전, 대북 작전 지휘하는 707 특임단장이 대통령 의전으로 보이는 심기 경호용 골프에 나설 멤버를 직접 선별한 겁니다. 네. 이 골프 모임과 관련된 사람이 지금 김현태 단장하고 김용현 전 장관인데 아무래도 이 내란 사태와 관련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일단 당시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시간들인데요. 이미 3월 말 4월 초에 이 삼청동 저녁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707 특임단 부대원과 대통령의 골프가 준비됐고요. 8월 달엔 실제로 골프를 쳤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김용현 전 장관도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만찬 직후에는 당시의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됩니다. 네. 비상계엄 당일엔 707 특임단 대원들이 국회 유리문 깨고 당시에 국회 내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검찰 수사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위해서 이 군 관계자들을 지속해서 접촉했고 실제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국회에 투입된 707 특임단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지만 특임단장이 대통령 골프 등에서 역할을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과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단장 측은 육군본부에서 추천하라는 공문이 와서 추천한 것뿐이라며 전 후반 나눠 골프를 쳐서 부대원들은 윤 대통령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도현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윤 대통령과 골프를 칠 군인들을 직접 고르고 계엄군을 현장에서 지휘했던 김현태 단장은 여전히 707 특임단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뒤늦게 추가 보직 해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재현 기자입니다.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희고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저희입니다. 김현태 특전사 707 특임단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직접 이끌었지만 아직 보직해임은 물론 직무정지도 안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김현태 단장을 비롯해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지휘관 7명에 대해 추가로 보직해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8일 검찰에서 이들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수사기관의 기소 통보를 받은 뒤 인사조치한다는 원칙 탓에 계엄 석 달 만에 해임 검토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공개석상에서 가담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난 점을 고려하면 인사조치가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계엄 당일 707 특임단의 지휘부가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김 단장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대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직무 정지되지 않은 현직 지휘관 위치에서 관련 내용을 제보한 제보자를 색출하고 내용 보고도 받은 걸로 의심되는 정황 또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 등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감싸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논란이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에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인권위가 해당 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입장문을 안창호 위원장 명의로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 갈리가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한국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10월 국내 인권단체들의 요청에 따른 겁니다. 한 인권단체는 지난달 13일 한국인권위가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서한을 갈리 측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등을 통과시킨 것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인권위도 최근 갈리 측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불신한다는 등 헌재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제기구 등 외부기관으로 답변서가 나가려면 인권위원장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위원장 명의로 헌재를 비난하는 인권위 서한이 국제기구로 전달된 셈입니다. 인권위가 보낸 답변서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 위원장은 갈리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 오는 8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처벌 없이 전역하자 최상병의 가족이 답답함을 토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윤세민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병 어머니가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도 징계도 없이 군을 떠난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전역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홈페이지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글을 남겼는데 사단장의 무혐의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한 수사가 이렇게 오래갈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쓴 겁니다. 최상병 유족이 임 전 사단장 전역 후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유족은 이의 제기를 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아직 수사 결과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상병의 어머니는 또 임 전 사단장이 전역하며 보냈다고 한 편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전역하게 돼 죄송하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했는데 정작 최상병의 어머니가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편지를 썼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한 겁니다. 다만 임 전 사단장 측은 최상병 어머니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편지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상병 어머니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오는 7월이면 희생된 지 2년이 되는데 아직도 수사 결과가 없어 너무나 답답하다며 아들을 향해 수사 결과가 곧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달라고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강원과 경북 등에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은 최대 1m까지 눈이 쌓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 미시령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승현 기자, 주변에 눈이 많이 쌓여 있네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눈이 그쳤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고성에서 인제로 가는 미시령 옛길인데요. 이쪽을 보시면 눈이 수북하게 쌓인 나뭇가지가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아래로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은 도로입니다. 찻길인데 이렇게 제 정강이 높이만큼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도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이미 많은 눈이 내린 상태인데 내일 또 눈 소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원도에는 어제 낮부터 눈이 시작됐고 한때 시간당 7cm 넘는 눈이 쏟아진 곳도 있습니다. 이곳 미시령에 지금까지 44cm가 쌓였고요. 50cm 적설량을 기록한 곳도 나왔습니다. 내륙과 해안가에도 20cm 안팎의 눈이 내리면서 이 눈길에서 미끄러지거나 차량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폭설은 내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강원 산지의 모레까지 많은 곳에 40cm 넘는 눈이 더 내려서 누적 적설량이 1m에 달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눈인 만큼 이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되고 있죠. 네, 지금 제주를 비롯해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가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 그려보면요. 한반도 해안을 타고 이렇게 U자 형태로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이 표시가 됩니다. 당분간 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강풍이 불겠습니다. 오늘 제주 마라도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31.5m 기록했고 서울에도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김포와 제주 등 전국 공항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항공기 결항과 지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람이 언제 잦아들지는 명확하지 않아서요. 앞으로 날씨 예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미시령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폭설로 인해 전국 곳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기를 머금어 무거워진 눈 때문에 붕괴 사고가 잇따랐고 전기와 통신이 끊긴 곳들도 속출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눈에 짓눌린 지붕이 찢기며 무너졌습니다. 그 아래 있던 차는 우그러졌습니다. 물기를 잔뜩 머금은 눈이 쌓이면서 자재 창고로 쓰는 하우스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비에서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무게가 감당을 못. 농기계를 모아놓은 창고 여러 곳도 무너졌습니다. 3월 중순경부터 이제 약도 치고 해야 되는데 농기계가 없으니까 당장 걱정이죠. 전봇대가 쓰러지며 창고를 덮쳤습니다. 쓰러진 나무들은 집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전기와 통신이 끊긴 곳들이 속출했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눈도 깡막치고 온 눈 사이에 고립되어 있다가 버스도 못 다니고. 눈길에 파묻힌 트럭은 대형 크레인이 앞에서 끌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눈길에다가 흙길이라 가지고 그래 더 빠지지 있잖아.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축제장이 썰렁합니다. 눈과 바람에 천막들은 휘거나 찢겼습니다. 오늘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울진 대게축제는 눈과 바람 때문에 일찍 막을 내렸습니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찜기하고 이제 수족관하고 이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게도 먹고 또 이제 즐거운 추억을 좀 만들려고 왔는데 일찍 끝냈다니까 너무 섭섭하네요. 충남 금산에선 지붕 수리하던 70대 노동자가 강풍에 떨어져 숨졌고 부산에선 건물 외벽이 다 떨어지고 전신주와 나무가 부러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강풍 피해도 종일 잇따랐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온라인 생방송을 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복지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중인 한 남성, 유흥주점 도우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합니다. 저는 뭐 할 것 같아요? 뭔가 정직하지 않나요? 에이스 에이스요? 저는 그냥 A만 입고 것 같습니다. 이 20대 남성, 실제 서울시의 한 구청 소속 구급 공무원 A씨입니다. 방송 도중 실시간 댓글로 시청 민원 게시판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올라오지만 A씨의 행동은 오히려 더 대담해집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사서 이를 현금화했다고 자랑하고 현금화할 수 있어. 복지 포인트 180만 원 받. 여성 시청자 중 한 명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하기도 합니다. 10만 원 받어 빨리 식사고 와 빨리. 술 마시자 여기 양주 있어 양주 여기 빨리. 영상 속 공무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A씨는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면서도 시청자들에게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얘네들이 헌팅 나가라는 거 헌팅 나가라는 신고한다. 이거 좀 역으로 헌팅 나가라 해놓고서. 복지 포인트 사용에 대해 묻자 그걸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냐고 되묻습니다. 왜 편법이라면 왜 편법이고 복지몰 사이트에서 저기 선택해고 필요한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단지 그걸 바꾸는 거고. 해당 구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법 등 규정을 확인하여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사실상 내쫓았던 트럼프 백악관이 이번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에선 노골적인 주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다시 두 정상이 마주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You're gambling with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정상 간 설전으로 막을 내린 이른바 백악관 노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권 교체 압박으로 번졌습니다. We need a leader that can deal with us, eventually deal with the Russians, and end this war. 백악관으로부터 퇴진 압박까지 받게 된 젤렌스키는 일단 유럽 정상들과의 긴급 회의에서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We will keep the military aid flowing and keep increasing the economic pressure on Russia to strengthen Ukraine now.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영국 스타머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백악관과 다시 협의하라고 조언한 걸로 전해집니다. 젤렌스키도 언론에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Раніше, незважаючи на це, ми конструктивні. Якщо ми домовилися, що вона буде підписана, з нашого боку ми готові підписувати. Я, чесно кажучи, думаю, що і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будуть готові. 하지만 트럼프 측에선 젤렌스키와는 더 이상 협상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며 정권 교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Either he needs to come to his senses and come back to the table in gratitude, or someone else needs to lead the country to do that. 젤렌스키를 사실상 내쫓은 데 이어 대통령직 퇴진까지 압박하고 나서자 백악관 주변에선 주권 침해 시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It was childish. It was bullying. It couldn't be any worse. 공화당 내부에서도 민주주의와 미국적 가치에 대한 위협이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최근 급격히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은 10%나 뛰었습니다. 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비축이 이 중요한 산업을 개선시킬 것이라며 리플, 솔라나, 그리고 카르다노 등 비축할 가상화폐 종류까지 거론했습니다. 흔들리는 달러 패권을 가상화폐를 통해 방어하려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가 콕 집어 언급한 가상화폐들 모두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한 트럼프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비축 의지까지 공식화하자 비트코인뿐 아니라 거론된 다른 가상화폐 가격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0%가량 뛰었고 언급한 가상화폐 중 하나는 50% 넘게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가상화폐 전략 비축을 거론해왔습니다. It will be the policy of my administration, United States of America, to keep 100% of all the Bitcoin the U.S. government currently holds or acquires into the future. We'll keep 100%. I hope you do well, please. 지난해 9월 6만 달러를 오갔던 비트코인 가격은 11월 재선 승리 후 급등했습니다. 10만 8천 달러로 최고가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화하자 가격은 추락하며 8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번 전략 비축 소식으로 또 급등한 겁니다. 일단 3월 7일 날 그 크립토 서밋이라는 걸 한다고 하고 7일 전까지는 변동성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 자산이 아닌 가상화폐 전략 비축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는 만큼 가상화폐 가격은 앞으로도 변동폭이 클 거란 관측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내일 우리 주식시장에 대체거래소가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장 시작 전, 또 마감 뒤에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선 뭐가 달라질지 공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체거래소가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길어진 거래 시간입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열리던 정규장과 달리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좀 아무래도 좀 눈치가 보이니까 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죠. 퇴근 이후에도 어쨌든 그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투자하기에 불편함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약 70년간 유지되던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무너지면서 수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 40% 낮췄는데 소비자가 체감하는 수수료는 증권사 재량이라 얼마나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수수료를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일 당장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10개뿐이지만 매주 늘어나 이달 말엔 시총 1위 삼성전자를 비롯해 800개 종목으로 확대됩니다. 증권사가 대체거래소에 참여할 경우 알아서 유리한 쪽으로 지정해주기 때문에 투자자는 평소처럼 주문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두 곳 중 하나로 사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은 거래량과 두 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악용한 단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신뢰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조기 대선 준비는 헛된 꿈.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준비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대표적으로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자신의 SNS에 상속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다만 민주당은 그게 아닌 것 같다. 자, 민주당 진심이 뭔지 모르겠으니 이 대표는 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다.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산층이나 수도권 표심을 노렸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돌아오고 난 뒤에는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군요. 그렇습니다. 말 나온 김에 상속세는 지금 여야 모두 그 공제한도를 높이자는 데는 큰 이견은 없지만
최고 세율을 놓고 대립하고 있죠. 자, 야당에서는 최고 세율을 내리면 소수의 네. 초부자 특혜다라고 반대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 상속으로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정책을 놓고 대결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당장 논의를 하자고 하면서도 본인의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이미 나와 있는 여야 안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게다가 원외의 전직 대표 신분이라서 한 전 대표가 상속세 개정법 논의를 하자고 하더라도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치고 나가면서 뭐 다른 여권 주자들도 대놓고는 못하지만 조기 대선 준비하는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는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주자들 오늘 뒤질세라 이재명 때리기에 또 앞다퉈 나섰는데요. 자, 참고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정부나 공공투자를 통해서 엔비디아 같은 네. AI, 빅테크 기업을 만들면 뭐 이익 지분을 나누자, 또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한다더니 알고 보니 사회주의자였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의 엔비디아 언급은 빅테크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도 없다라고 이렇게 날선 공격을 했습니다. 다만 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주자들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비윤석열계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강성 지지층 위주의 당심 어떻게 얻어내느냐,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분석이 큽니다. 실제로 뭐 3.1절 집회도 있었지만 친윤계 중심으로 당내에서는 탄핵은 당연히 기각될 거고 조기 대선은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윤상현 의원이죠. 자, 앞장서서 특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아직 한동훈 시간 아니다. 조기 대선은 헛된 꿈이다. 꿈도 꾸지 마라라고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참고로 윤 의원은 다른 주자들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만 집중적으로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한동훈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 지지하는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상속세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보수 정당의 후보 자격을 상속받는 게 더 우선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갈대 홍준표 갈대입니다. 네. 자, 앞서 본 주자들이 주로 그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홍준표 시장은 탄핵에 반대하면서도 대놓고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는 게 좀 특이점이 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자주 입장이 바뀐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전광훈, 전한길 이른바 쌍전이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홍 시장이 이 두 명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전광훈 목사나 전한길이 난 그 사람 참 고맙다고 봐요. 그 사람들 우리 대신해서 아스팔트 투쟁을 해주잖아요. 극우 세력으로 몰아가고 하는데 네. 난 그것도 어이없다고. 근데 홍 시장이 원래는 정광훈 씨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광훈 씨에 대해서 참 고맙다고 이야기하기에 불과 3일 전에는 또 욕설을 하면서 사실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 장면도 보고 가시죠. 내보고 쌍욕을 했더라고,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나이를 찾아보니까 2살이 어리더라고. 그래서 이 자식이 뭐 이런 그 사이가 안 좋아요. 참고로 저게 어떤 얘기냐면요. 약 2년 전에 두 사람 욕설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광훈 씨가 당시에 홍준표 이 땡땡 어디라고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네. 했더니 홍 시장이 그 목회자 숭배하는 사람들 앞으로 당 떠나라. 단절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랬던 홍 시장이 지금 와서는 전광훈 씨 등 쌍전을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 앞으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광훈 씨 등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 보수 세력들 또는 극우 세력들의 표를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사이에선 이런 하소연이 많습니다. 경력직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대체 신입들은 어디서 경력을 쌓아야 하냐는 겁니다. 갈수록 더 힘들다는 청년 취업, 송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 졸업반 박모 씨는 하루하루가 좌불안석입니다. 경기도 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회사들이 좀 인원을 워낙 안 뽑으려고 하고 게다가 주요 기업은 중고 신입을 뽑는 경향이 더 커졌습니다. 뽑았다 하더라도 뭐 이제 경력자 아니면 이제
석박사 분들 위주로. 중소기업을 다녔던 김모 씨는 다시 취업을 준비합니다. 다니던 회사의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밀리더라고요. 조금 더 준비하더라도 괜찮은 기업에 가야겠다. 박사도 좀 잘 안 되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1월 구직자 10명당 일자리 수는 2.8개 수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월 이후 최악인 상황입니다. 임시나 단기 일자리로 연명하는 청년의 상황을 보여주는 체감 실업률도 약 4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고용노동부는 청년층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좋다며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취업 상담을 해주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나 일자리 체험 기회를 주는 일경험 사업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계약직, 인턴 이런 것만 늘린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또 잘린다는 거라서.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일 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중견기업에 복지기금을 지원해서 하고 중소기업은 복지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유인책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업별 청년 고용 현황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청년 고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업의 고용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를 제대로 강화해서 좋은 기업이 더 잘 시장에서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갈수록 심각한 실업난을 풀기 위해선 정책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삼겹살과 딸기를 반값에 내놨더니 마트 문을 열자마자 순식간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먹거리 물가 부담이 커진 겁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영업 시작 전부터 대형마트 앞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삼겹살 반값 할인 행사에 소비자들이 몰린 겁니다. 수입산 삼겹살을 시세 절반 수준인 100g당 770원대에 내놓자 20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운 좋게 얻었어요, 2팩을. 운이 좋았죠. 일부러 왔어요. 근데 오늘 사람이 없을 줄 알고 좀 천천히 왔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갖고. 금딸기라 불리며 가격이 치솟았던 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00g 한 팩을 4,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판매하자 1시간도 안 돼 다 팔려나갔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에선 러시아산 대게가 반값에 나왔습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가 빚어낸 풍경입니다. 실제 지난해 식료품 비주류 음료 물가는 5년 전과 비교해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웃돈 겁니다. 고물가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자 유통업체들도 반값 행사나 저가 PB 상품을 전면에 내세우며 살길 찾기에 나섰습니다. 행사하니까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10만 원 돈을 써야 이제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문제는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환율과 미국발 관세 폭탄에 수입에 의존하는 각종 가공식품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달 들어 빵과 맥주, 음료 가격은 줄줄이 올랐습니다. 정부도 나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업계는 원가가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길어진 탄핵 정국 속에 정부의 물가 관리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프랑스가 인정한 세계적인 조각가라며 유명세를 얻었던 남성이 알고 보니 전과 육범의 사기꾼이었고 이력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천주교 성지나 성당에도 이 남성의 작품이 여러 설치됐는데 영화 같은 이 사기극,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청도군의 한 유원지. 신라시대 화랑 같은 옛 조상 모습을 재현한 대리석 조각상 19점이 설치돼 있습니다. 청도군은 다른 곳에 설치된 한 점까지 총 20점을 세계적인 작가라고 알려진 최바오로라는 사람에게 2억 9,700만 원을 주고 2년 전 설치했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최파오라고 돼 있네. 여기도 폴체 여기 있고.
그런데 공원 한켠에 보면 이렇게 접근 금지 팻말을 달고 안전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보이는 이 하얀색 조각상들이 이 받침 돌 위에 얹어져 있어야 하는데 부실 공사 때문인지 기울어짐 현상 등이 있어서 이렇게 땅 위에 내려놓고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접근 통제가 붙은 조각상은 더 보이고 들고 있던 검이 부러진 조각상도 있습니다. 작가 최 씨의 이력을 검색해봤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피폭 위령탑 조성, 파리 7대학 교수, 파리 아트저널 선정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예술인 등 화려한 경력이 담긴 기사가 지금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구지법이 최근 이런 최 씨 이력이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공무원에게 경력을 허위로 알리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최 씨에게 속은 청도군은 심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조각상 구매를 결정했고 최 씨는 조각상을 중국 공장에서 들여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폴 최라는 서명이 새겨진 조각상 바로 이곳에도 있습니다. 청도군의 유명 관광지인 레일바이크 공원인데요. 이곳에는 총 8개의 하얀색 대리석 천사상이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최 씨가 청도군에 기증을 한 거지만 세금으로 또 군이 최 씨에게 설치비 6천여만 원을 줘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 이후에 청도군은 이 8개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전남 신안군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바닷가를 따라 늘어선 하얀 천사 조각상. 신안군이 지난 2019년 하이도를 천사의 섬으로 꾸미겠다며 최 씨의 작품 318점을 설치한 겁니다. 최 씨에게 제작과 설치비 명목으로 18억 6,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최 씨 허위 경력이 드러나면서 이젠 철거를 고민 중입니다. 위에 대한 부분도 왜냐하면 예산에 대한 수반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걸치고 나서 방향은 결정할 것 같아요. 다만 법원은 신안군의 경우 먼저 적극적으로 최 씨에게 접촉해 사업을 추진한 점 등에 비춰 청도군 사건과 달리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진은 어렵게 최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파리 7대학도 선생님이랑 관련이 없는 거죠? 전혀 없죠. 파리 7대학이 뭐하는 대학이 그것도 미술대학이 아니더라고요.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예술인 선정 경력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 아트저널이라는 잡지사 이름 한국 잡지사인데 폐간됐어. 돈을 한 그때 한 10만 원씩 주면 그냥 광고식으로 다 써줬어요. 내 정가다 주시려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게 지금 죄가 된 거예요. 다만 작품 자체에 대해선 자신이 직접 스케치하고 중국에서 작업자들을 지휘하며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똥은 천주교계에도 튀었습니다. 전국 여러 성지와 성당에 최 씨 작품이 있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했던 충남 당진 솔매 성지에도 최 씨의 작품이 있습니다. 관광객에게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은 오점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잡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 시내 한 성당입니다. 이 안에도 2017년에 최 씨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진 작품 14개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서울대교구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한 천주교계 관계자는 시설물 설치의 경우 하느님에게 바친다는 뜻의 축성을 거치기 때문에 철거 결정도 쉽지 않다며 논의에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력을 속인 사기꾼 최 씨의 책임이 가장 크겠지만 검증 없이 보도를 그냥 낸 일부 매체 그리고 수억 원의 세금을 쓰면서도 심의 절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지자체의 책임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실태 조사에 나선 천주교 쪽의 논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밀착카메라 이가혁입니다. 첫 출근 날이자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일은 날씨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눈비구름이 다시 몰려오면서 차츰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또 눈비 소식과 함께 반짝 꽃샘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경북에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10에서 4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에는 3에서 10cm, 서울에도 많게는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쏟아지는 만큼 눈길 안전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4도에 머물며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강한 바람에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다시 두툼한 외투를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0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5도, 전주 6도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오래 머물지 않겠고요. 모레부터 다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